밤의 장막이 드리운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인 더 그랜드 엘리시움 호텔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20층에 위치한 연회장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우아한 선율의 클래식 음악, 그리고 성공과 권력에 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한가은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와 같이 차분하고 그녀의 동작은 흐트러짐 없이 정확했다. 고급 와인이 담긴 트레이는 그녀의 손 위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개우는 이곳의 베테랑 서빙 직원이다. 비록 호텔이라는 화려한 무대의 주변부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배우보다도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시선을 넘어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몸짓, 그리고 분위기의 파동을 읽어내는 레이더와 같았다. 그녀는 고객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호텔 경영진조차 그녀를 침묵의 해결사라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비범함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한 명의 서버일 뿐이었다. 오늘 밤의 행사는 LS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였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의 연회인 만큼 참석자들의 면면은 화려했고 그들의 눈빛은 예외 없이 탐욕과 야망으로 번뜩였다. 개우는 익숙하게 그들의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연회장의 중심,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남자. 바로 LS그룹의 총수 이진우였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은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주변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가은의 예리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진우의 얼굴에 미묘한 홍조가 번졌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려 했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술에 취해 열기를 느끼는 모습으로 비춰졌겠지만 개은의 눈에는 달랐다. 그녀는 과거 의학을 전공하며 쌓았던 지식으로 이 증상들이 단순한 과음의 결과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약물 중독의 초기 증상과 매우 흡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트레이를 내려놓고 그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이진우는 누군가 건넨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사촌인 최민혁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최민혁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이진우를 견제하는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다. 개우는 그들의 미묘한 긴장감을 여러 번 목격했었다. 지금 이 순간 이진우가 마시고 있는 샴페인 잔, 그리고 최민혁의 섬뜩한 미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위험한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 어지럽군. 이진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호함 대신 미약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람들 사이를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약물의 통제하에 있었다. 균형을 잃은 그의 몸이 휘청거리자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려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희미한 흥분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개은은 직감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는 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혹은 이진우의 몰락을 바라고 있었다. 이때였다. 이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복도 쪽으로 향했다. 개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떨어진 샴페인 잔을 치우려는 것처럼 보였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그의 몸은 뜨거웠고 그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진우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의 끈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도와? 줘? 그는 간신히 그 두 단어를 내뱉었다. 그의 미약한 목소리는 개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했다. 지금 그를 이 자리에 놔두는 것은 그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몸을 부축하며 복도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그의 건장한 몸은 대비되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힘과 균형 감각으로 그를 이끌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개은은 능숙하게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호텔 직원의 특권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25층의 VIP 스위트룸. 그곳은 CCTV 사각지대이자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었다. 그곳이라면 일단 안전할 것이다. 그녀는 진우를 부축하며 비상계단을 한 칸 한 칸 힘겹게 올랐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호흡은 거칠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약물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그 약물이 단순한 최음제가 아니라 강력한 신경 흥분제와 근육 이완제가 혼합된 위험한 조합임을 알려주었다. 이런 약물은 고통스러운 혼란을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마침내 25층의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개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꽂았다. 철컥. 문이 열리고 그녀는 진우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과 빛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제 이 방 안은 오직 그와 그녀만이 존재하는 고립된 세계가 되었다. 진우는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그의 몸은 이미 약물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의 눈은 켜켜이 쌓인 불길을 담은 듯이 이글거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침대의 시트를 움켜쥐었다. 개은은 재빨리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얹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준비한 해독 방법들은 모두 소용없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이 경고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의 생명은 위태로울 것이다. 해독제를 주입하거나 혹은 약물을 자연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 호텔에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차가운 물과 그녀의 지식뿐이었다. 그때 진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의 눈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 욕망과 고통으로 번들거렸다. 개운, 가운. 그는 엉뚱하게 다른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자 그녀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개운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그의 몸은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이성을 잃고 있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의 이성은 이미 약물의 잔혹한 힘 아래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고통과 욕망의 불길을 꺼트릴 수 있는 존재로 그녀를 인식하는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개운은 속으로 대뇌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었다. 이 약물의 유일한 해독제는 인위적으로 체내의 열기를 배출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 행위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윤리관과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가 이 거대한 제국의 총수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그의 목숨은 단순한 한 사람의 생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민혁 같은 악한 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도덕적 끈은 그녀가 이것을 의료 행위라고 스스로에게 되뇌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그 밤은 길고 어둡게 흘러갔다.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에서는 고통과 욕망, 그리고 구원의 뜨거운 숨결만이 가득했다. 개우는 고통과 두려움을 삼키며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듯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몸이 서서히 진정되고 고통스러운 경련이 잦아들며 그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서서히 초점을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몸은 평온해졌고 그의 호흡은 규칙적으로 변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개우는 지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수습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공허함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침대 시트에 구겨진 흔적과 그녀의 찢어진 옷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직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밤의 일은 잊어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이름까지 숨긴 채 오직 직업적인 책임감만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직원 명찰을 떼어냈다. 그녀는 그것을 쪽지 옆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기 전에 떠나야 했다. 그는 분명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혹은 자신을 이용하려 한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오해를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 않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희미한 새벽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밤의 일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침한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다. 희미하게 비추는 햇살은 어지럽게 널브러진 침대 시트 위를 비췄다. 이진우는 낯선 방천장을 바라보며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머리는 무겁게 울렸고 온몸의 근육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쑤시고 아팠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익숙하지 않은 샹들리에와 그 아래 펼쳐진 혼란스러운 침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이 바닥에 던져져 있고 침대 시트가 마치 격렬한 전투를 치른 것처럼 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어제의 연회장, 샴페인 잔, 그리고 뜨겁게 달아오르던 몸.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누군가의 손을 잡고 복도를 벗어나던 흐릿한 영상. 그리고 뜨겁고 나른한 감각들이 뒤섞인 채 그의 몸을 지배했던 혼란스러운 순간들. 그는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한 여인의 결연한 눈빛과 그 밤의 뜨거움 뿐이었다.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불확실한 기억은 그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진우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흰 종이와 플라스틱 조각에 멈췄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즉시 경계태세로 바뀌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는 단정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필체로 글이 쓰여 있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직업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밤의 일은 잊어주세요. 그는 종이를 든 차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는 LS 그룹의 총수였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무언가를 얻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도 신분 미상의 여자가 그에게 직업의 일부 운운하며 하룻밤을 마치 서비스처럼 취급한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어 그가 손에 쥔 플라스틱 조각, 호텔 직원 명찰을 들여다보았다. 한계은, The Grand Elysium Hotel, 서빙 직원. 그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계은. 그는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서늘하고 단호했던 눈빛만이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자신의 호텔에서, 자신의 연회에서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약물을 투여받고 또 정체 모를 다른 누군가에게 구조받은 이 상황이 역겨울 정도로 낯설고 불쾌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모욕감을 넘어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깊은 위협감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즉시 이 상황을 파헤쳐야만 했다. 같은 시간,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한계은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미세하게 창백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지우려 애썼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하지만 기억은 고통스럽도록 생생했다. 그녀는 그의 뜨거운 숨결, 그녀를 향한 그의 거친 손길,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던 절망적인 고통을 지울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사람을 구한 것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의학 공부를 포기했지만 응급처치와 관련된 지식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지식은 그녀에게 이진우의 목숨을 구하라는 윤리적 의무를 부여했고 그녀는 그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치명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호텔에 전화해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 밤의 사건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한가은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구역질에 화장실로 달려갔다. 헛구역질을 하던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손으로 배를 살짝 감쌌다. 그곳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이진우의 그림자가 자신의 삶에 드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였고 그녀는 그저 그늘 속의 존재였다. 그와의 연결고리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LS그룹 본사. 이진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김성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냉정함과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계은, The Grand Elysium 호텔 서빙 직원. 당장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펌네, 총수님, 신분 확인이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현은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진우를 보좌하며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성격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총수의 분노는 단순한 업무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영역이 침해당했다는 굴욕감과 자신의 통제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분만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단 하나의 정보라도 놓쳐서는 안 돼. 이진우의 눈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는 한가은을 단순한 여자가 아닌 자신을 노린 음모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 경고했다. 어쩌면 그녀는 최민혁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어놓은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성현은 그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하루 만에 한가은에 대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한 장의 종이로 요약하고 있었다. 한가은, 28세, 서울 강동구 거주. The Grand Elysium 호텔에서 5년간 근무. 성실하고 근면함.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개인적인 관계는 거의 없음. 특이사항 없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이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무나도 깨끗한 이력. 그녀는 평범한 서빙 직원이었다. 그녀의 삶은 아무런 특별함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특별함이 없음이 그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모든 사람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보고서는 오히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보고서의 한 부분에 꽂혔다. 한서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의대 중퇴. 그렇다면 그녀가 그날 밤 그를 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그녀는 약물의 증상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서빙 직원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가진 비범한 여자였다. 그는 보고서를 내던지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한 여인의 정체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단순한 음모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녀의 담담한 편지와 흔적 없는 사라짐이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일까? 혹은 그날 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알 수 없는 결연함과 순수함에 대한 미묘한 끌림 때문일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의 의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끝내야만 했다. 며칠 후 개우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임신 6주차라고 말했다. 개우는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운명에 놓였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그 안에는 그녀와 그 거대한 제국의 총수. 이진우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밀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이진우와의 뗄 수 없는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를 용기를 내야만 했다. 그녀의 결연한 눈빛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한 남자의 차가 그녀를 따라왔다. 그것은 이진우가 보낸 차였다.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찾았고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한가은은 병원 문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듯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가 말했던 임신 6주차라는 단어는 그녀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그곳에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삶이 아닌
새로운 생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아이.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지워야 할까? 그녀의 머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명령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삶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다. 거대 기업 총수의 아이. 그와 엮이는 순간 그녀의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뱃속의 작은 생명을 향한 알 수 없는 애정으로 두근거렸다. 그녀는 지난밤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결과로 찾아온 새로운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성애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낳기로 혼자라도 괜찮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묵직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그 안에서 차갑고도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이진우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날 밤에 나약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총수로서의 위엄과 차가운 권위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낱 서빙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를 마주했다. 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개우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죠? 이진우는 그녀의 예상 밖의 태도에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채 서둘러 오를 것이라 예상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할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는 여기서 하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문을 열고 채 타는 것은 마치 그녀가 그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뜻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존엄성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진우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꽂혔다. 그가 이진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총수님께서 왜 저런 여자와 라는 의문이 그들의 눈빛에 가득했다. 개우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진우만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찾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당신이 남겨놓은 쪽지와 직원 명찰은 당신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밤의 일을 직업의 일부라 포장했지만 동시에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임신을 했군요.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개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를 속이기는 불가능했다. 총수님께서 제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당신이 단순한 욕심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었지만 당신의 이력과 행동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당신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군. 그의 눈빛은 그녀를 탐색하고 있었다. 저는 아무런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이고 그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제게 왔을 뿐입니다. 개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 결과는 내게도 영향을 미쳐. LS그룹의 총수에게는 정통성 있는 후계자가 필요해.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를 낳을 사람이지. 난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왔어. 이진우는 마치 사업 계약을 제안하듯 말했다. 개우는 그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거래란요, 제 아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침묵했다. 명백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야. 당신은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 LS그룹의 후계자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랄 수 없어. 언론의 관심, 암살 위협,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의 견제가 뒤따를 거야.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그녀의 현실을 찔렀다. 저는 당신의 돈이나 보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킬 겁니다. 개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당신께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당신의 아이를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뭐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막대한 돈과 지위를 제안할 생각이었다. 평범한 서빙 직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일 것이라 생각했다.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아빠를 팔아서 얻은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제안은 저를 당신의 소유물로 만들 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저를 팔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 또한 당신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은 이진우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분노와 단호함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굳건한 가치관이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는 돈과 권력을 거부하는가? 그는 그녀를 오만하고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렸다. 당신은 무모해. 당신의 결정은 당신과 아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찼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신의 삶과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홀가분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것을 끊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계산과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었고 그 미스터리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으로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그의 방식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들의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었다. 한가한이 떠난 후 이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속내를 읽어내며 비즈니스를 성공시켰다. 그는 사람의 욕망을 간파하는 데 능숙했다. 그래서 그는 한가은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욕망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녀는 돈을 거절했고 보호를 거절했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거절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하게 들렸다. 그녀의 오만함이 아니라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가 여태껏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이 거대한 제국의 총수로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이번에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을 내세우는 대신 그녀의 방식으로 그녀의 세계에 접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최고급 빌라. 최민혁은 큼지막한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제의 연회는 완벽했다. 이진우는 분명 약에 취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는 이제 이진우가 망가지는 모습을 천천히 즐길 생각이었다. LS그룹의 총수 자리는 이제 그의 것이었다. 총수님, 이진우 총수님께서 새벽에 호텔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옆에는 정체 모를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VIP 스위트룸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최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여자라고 누구지? 호텔 직원 명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계은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오늘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미리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민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악마의 그것처럼 섬뜩했다. 임신하하, 이진우가 내 아이를 망가뜨리려고 술을 썼나 보군 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군. 오히려 아주 좋아.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이진우가 자고 있을 때.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다른 여자가 방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한계은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이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 사실은 그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사생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고 이를 통해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이진우가 그룹 총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회장에게서도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는 이진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을 수도 있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오면 이진우는 더 이상 그에게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최민혁의 눈빛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번뜩였다. 그는 한가은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약점, 가족, 친구, 모든 것을. 그 아이는 이진우를 끝장낼 완벽한 무기가 될 거야. 이진우는 한가은을 만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거절은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단순히 돈을 노린 여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굳건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때 비서실장 김성현이 긴급 보고서를 가지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총수님, 긴급 보고입니다. 최민혁 상무가 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총수님께서 그날 밤 마셨던 샴페인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증은 그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다. 최민혁, 그놈이 나를 노렸군. 그리고 또 한 가지, 최민혁 상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총수님과 한가은 씨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한가은 씨가 병원을 찾은 사실과 임신 진단 결과까지 입수했습니다. 이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가은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이미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젠장. 그는 나지막이 욕을 내뱉었다. 최민혁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야. 총수 자리는 물론이고 나의 아이까지. 그는 그들의 표적이 한계은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혁은
그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최민혁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개은의 단호한 거절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힘은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는 그녀의 뜻에 반하더라도 그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설득할 시간이 없었다. 최민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김성현을 불렀다. 김비서, 한가은 씨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그녀의 집으로 가.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서. 내게 데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내 직속 경호원들을 모두 동원해. 그녀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의 목숨도 끝이다. 김성현은 이진우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지함과 결연함을 보았다. 그는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이진우의 눈빛은 냉철한 분노로 빛났다. 그는 이제 한계은과의 싸움이 아닌 그녀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한가은의 아파트 앞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들의 몸짓에서는 전문가적인 위협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들이 이진우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는 분명 이진우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는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힘으로 그녀의 삶을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한계은 씨 되십니까? LS그룹 이진우 총수님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한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우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총수님께 분명히 제 뜻을 전했습니다. 총수님께서 할 말씀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총수님께서는 지금 한가은 씨와 뱃속의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남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명령을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모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힘 앞에서 자신의 의지란 한낱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위험. 그 단어는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이진우가 그녀를 강제로 데려오려는 이유가 단순한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진짜 위험 때문이라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최민혁이라는 악당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이진우가 알고 있다면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괴물이 과연 그녀의 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존재일까? 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행위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그녀는 스스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의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방식대로 싸워야 했다. 이진우의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성이었다.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숲처럼 우거진 정원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개우는 채에서 내려 이진우가 서 있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를 보는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결정에 감사합니다.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 총수님께서 저의 결정에 상관없이 저를 데려오셨으니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우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진우는 그녀의 솔직한 반항에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은 여자였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개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곧바로 거실에서 이진우의 모친과 여동생을 마주했다. 그들의 시선은 개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의 모친인 김정숙 여사는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입을 열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보군. 듣자 하니 우리 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다.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나는 반대했네. 하지만 진우의 뜻이니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게.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닐세. 그리고 자네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무르는 손님일 뿐이야. 개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여사님. 이진우의 여동생 이서유는 노골적으로 개운을 비웃었다. 오빠가 어떤 여자를 데려왔나 했더니 겨우 호텔 서빙 직원이었어, 오빠. 정말 실망이야. 이 여자는 오빠의 돈을 보고 온 게 분명해. 저런 여자에게 우리 앨리스 그룹의 후계자를 맡길 수는 없어. 개우는 서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윤을 바라보았다. 아가씨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진우 총수님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 목적 외에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서윤은 개은의 당돌한 태도에 놀라며 코웃음 쳤다. 뻔뻔하군.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해. 너 같은 여자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진우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개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며 도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은 그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강철을 보았다. 그날 밤, 이진우는 개운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총수님께서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총수님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군. 좋다. 당신의 목적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라면 나도 당신을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당신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쟁이라니요? 최민혁. 그는 이 밤의 일을 꾸민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과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인질입니다. 개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진우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호텔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 당신은 그날 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 당신의 예리한 관찰력, 당신의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당신의 의학적 지식, 그 모든 것은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주었지. 나는 당신의 재능을 믿어. 당신은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 개우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싸움에 참여해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결연했다. 그녀는 이제 손님이 아닌 이 싸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전사가 되었다. 이진우의 저택 서재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실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거래나 강압적인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강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견고한 파트너십이었다. 이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LS그룹의 복잡한 재무구조와 주주 명단을 분석했고, 개우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거나 서류들을 정리하며 그녀만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 그녀는 화려한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사람의 심리와 조직의 미묘한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민혁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어. 이진우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그가 자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 해.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공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 그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공격해야 해. 그는 이미 총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은이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그는 곧 이사회의 총수님의 사생활 문제를 터뜨릴 겁니다. 저와 아이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가 그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총수님께서 먼저 그 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온 것이 단지 아이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의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로서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이진우는 최민혁이 이사회와 주주들을 상대로 벌이는 심리전을 역이용해 그를 몰아붙이는 데 집중했다. 그는 그룹 내에 충성스러운 이사들을 규합하고 최민혁의 사업 계획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지만 최민혁은 자신의 영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개은은 그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최민혁이 과거에 벌였던 비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연회장에서의 경험을 되살려 최민혁의 사교 모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이진우의 비서실을 통해 최민혁의 과거 행적과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했다. 그는 항상 고급 리조트나 갤러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군요. 어느 날 밤, 개우는 자료를 보며 말했다. 특히 이 골든 팰리스 리조트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소유주는 JS 컴퍼니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최민혁의 대학 동창이군요. 총수님, 이 회사를 파헤쳐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진우는 그녀의 말에 눈을 빛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률팀에 지시해 JS 컴퍼니를 조사하도록 했다. 개은의 촉은 정확했다. JS 컴퍼니는 최민혁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불법적인 계약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위장회사였다. 그들의 비밀은 견고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개은의 예리한 눈은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다음 임무는 더욱 위험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숨기기 위해 디지털 기록들을 철저하게 파기했다. 그러나 개우는 과거 의료 관련 기록을 다루며 익혔던 포렌식 지식을 떠올렸다. 그녀는 파기된 데이터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그녀에게 보안이 철저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해독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최민혁이 숨겨놓은 비밀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그가 고용한 로비스트들과의 대화 내용, 불법적인 계약서, 그리고 이진우를 향한 음모를 계획했던 상세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복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서버 관리 시스템에 감지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복사된 파일들을 이진우의 개인 서버로 옮기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능숙하게 방화벽을 우회하고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했다. 그녀가 겨우 모든 흔적을 지웠을 때 그녀의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진우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식은땀과 불안한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섞여 있었다. 성공했어요. 최민혁의 비자금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그의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안도, 그리고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위험했을 거야. 당신이 잡혔다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를 끝장낼 증거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최민혁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계약서, 거액의 자금 유용, 그리고 이진우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했던 용병들의 명단까지.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침묵했다. 최민혁은 단순한 욕심 많은 경영인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그에게 속았을 거야.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었어. 개우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이 단지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적 의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와 그녀를 묶어주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함께 싸워야 할 동지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함께 빛났다. 그들은 이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혁의 비리를 담은 증거 파일을 확보한 무, 이진우와 한가은은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그날 밤의 성공을 축하했다. 이진우는 개은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 덕분에 우리는 그를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개우는 그의 칭찬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거대한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경과 미묘한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의 잠시 동안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한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 최민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자신의 비서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젠장, 어떻게 내 서버가 뚫릴 수가 있지?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총수님, 저희 정보원이 한계은이라는 여자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서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예정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병원 화재 사고 이후 갑자기 자퇴하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의대생 하하, 그래. 그날 밤 이진우를 살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군. 하지만 화재 사고, 의대생이 갑자기 자퇴를 했다는 것은 분명 그 사고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는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비서는 며칠 밤낮으로 조사한 끝에 한계은이 자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다. 그녀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명이 병원 화재 당시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었다. 최민혁은 이 정보를 손에 넣자마자 언론을 이용해 개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무자비한 괴물이 아닌 연민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진우의 가장 소중한 약점을 찌르기로 했다. 단독 보도 이진우 총수의 숨겨진 여인, 호텔 서빙 직원 한가은의 충격적인 과거, 전도 유망했던 의대생, 한 환자의 죽음 이후 병원을 떠나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도덕성이 의심되는 총수의 연인, LS그룹의 미래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 매체들은 개은의 과거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최민혁은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개은을 환자의 죽음을 외면한 무책임한 의대생, 도망자, 그리고 이제는 돈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묘사했다. 기사에는 그녀가 병원에서 나오던 날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이진우의 저택 안으로도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진우의 모친과 여동생은 이 기사를 보며 개운을 더욱 거칠게 비난했다. 총수님께서 데려온 여자라더니 겨우 이런 여자였군요. 환자까지 죽게 만들었던 여자라니. 오빠의 판단력이 정말 의심스러워. 그들의 비난은 칼날처럼 개운의 심장을 찔렀다. 개운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이렇게 잔인하게 세상에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5년 전의 그날 밤, 병원의 화재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결국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그 아이의 슬픈 눈빛은 그녀의 악몽이 되었고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의사의 꿈을 포기했다. 그녀는 그 기억을 봉인하고 살아가려 했지만 최민혁은 그 봉인을 잔인하게 찢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힘없이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이진우에게 부담을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받고 이제는 언론의 마녀 사냥까지.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이진우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 이진우가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짐 가방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다. 어딜 가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총수님, 저는 더 이상 총수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 탓입니다. 제가 총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위협이야. 민혁은 내가 당신을 잃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그의 마지막 공격을 피해서는 안 돼. 정면으로 맞서야 해.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나는 그 기사들의 내용에 관심 없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야.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했어.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야. 이제 당신은 도망칠 필요가 없어. 나는 당신의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을 지킬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말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진우라는 존재가 그녀의 가장 큰 보호막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임을 느꼈다. 개우는 힘없이 들고 있던 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함께 굳건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좋아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제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고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진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어 싸움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회사 경영권 다툼을 넘어 정의와 명예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변해갔다. 최후의 결전의 날이 밝았다. LS그룹 본사 20층의 이사회 회의실. 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진우와 최민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의 눈빛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진우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최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혁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이진우 총수님, 오늘 이 자리는 총수님의 불투명한 사생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총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 그 여성은 과거 의료사고에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LS그룹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최민혁의 말이 끝나자 그의 편에 서 있던 몇몇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 보도를 이미 접한 상태였다. 최민혁은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총수님께서 이런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그룹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총수님의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진우에게로 향했다. 이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혁 상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사생활과 한 여인의 명예를 짓밟아 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의 말에 최민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진우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내가 당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한가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사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들은 감히 이진우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그녀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민혁은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코웃음 쳤다. 이진우 총수, 당신은 겨우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진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혼자 해낼 수 있습니다. 개우는 이사회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최민혁 상무님, 당신은 제 과거를 들춰내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행동이 오히려 당신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최민혁 상무님의 추악한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열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최민혁의 비밀 서버에서 복구한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 파일들은 최민혁 상무님께서 조성하신 비자금 내역입니다. 이 자금은 뇌물 로비와 함께 LS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것들은 조작된 거야. 저런 하찮은 서빙 직원의 말이 사실일 리가 없잖아. 개우는 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초의 상무님께서 저와 이진우 총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언론에 뿌린 허위 보도의 원본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은 제 과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조작하여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고용한 해커가 이진우 총수님께 투여했던 약물의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약물은 심각한 신경 혼란을 일으켜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개운의 말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서빙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디지털 증거 분석 지식을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녀의 차가운 논리는 최민혁의 모든 주장을 산산조각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개은에게 달려들었다. 이 사기꾼 감히 날 모욕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가은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최민혁을 제압했다. 대여 이상은 안 돼. 최민혁! 이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의 모든 범죄는 이제 드러났어. 당신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그리고 나의 살해 미수까지. 당신은 더 이상 LS그룹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어. 이진우는 이사회 멤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민혁 상무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망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최민혁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최민혁의 편에 설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제국에 버려진 조각일 뿐이었다. 최민혁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낱 서빙 직원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회의실이 정리되고 이진우와 개우는 조용히 창가에 섰다.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은 모든 위협을 극복하고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이진우는 가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어.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하고 나의 회사를 구하고 나의 명예를 지켜주었어. 개우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의 힘을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눈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거대한 어둠을 물리쳤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사랑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최민혁이 이끌려 나간 이사회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마저도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 남은 것은 이진우와 한가은,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조용히 지켜보던 몇 명의 충성스러운 이사진뿐이었다. 이진우는 개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진우는 그녀를 자신의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고생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개우는 차를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만한 총수도, 복수를 갈망하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지켜주었던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그 지옥의 끝에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처음 만났던 날 오만했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그저 돈을 노리는 여자로 생각했고 아이를 핑계로 당신을 내 곁에 두려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안을 거절했고 나는 그 거절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어. 그리고 당신은 그 존엄성으로 나를 구했어. 나는 당신에게 반했어. 개운, 나는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개운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은 은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LS그룹의 명예를 줄 수도,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오직 나 자신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개운, 당신과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개운은 그의 진심을 담은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녀를 원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LS그룹의 총수가 평범한 호텔 직원과 결혼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진우는 더 이상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호화로운 결혼식 대신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저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제 저택은 그녀에게 화려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아이의 미래를 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진우는 매일 아침 개운을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개운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이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결점을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경을 바탕으로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아이의 방을 함께 꾸미고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진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가진 한 남자였다. 그는 매일 밤 개운의 배에 귀를 대고 태동을 느끼며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들의 행복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사랑은 위기를 극복하고 싹텄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아침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순간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진우와 한가은에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이진우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감이었다. 그는 개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가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서. 개은은 지쳤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들의 모든 역경과 사랑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 이 아이 덕분에 이진우라는 완벽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룬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아기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빈틈없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향해 아기를 품에 안고 놀아주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가 되었다. 그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따뜻한 사랑과 안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가진 보통의 한 남자가 된 자신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LS그룹의 경영은 더욱 견고해졌다. 최민혁이 저지른 비리는 모두 공개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몰락은 이진우에게 회사의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권력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직원들과 소통했고 LS그룹은 단순한 거대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한가은의 영향으로 기업 내에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는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개우는 아기를 돌보며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대신 건강 컨설턴트로서의 길을 택했다. 그녀는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의 탁월한 지식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빠르게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웃었다. 한가은은 총수님께서 그날 밤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라고 농담했고 이진우는 나는 당신에게 처음부터 끌렸지만 당신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 당신은 나를 구원한 나의 영웅이야. 라고 진심을 고백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와 오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인간적인 여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감싸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만함과 불신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경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는 아빠의 날카로운 지성과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밝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자신들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용기와 한 남자의 진심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이진우와 한가은은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은 권력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삶은 매일 아침 밝은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